안녕하세요.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40대 여자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제겐 아주 약간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을 가졌었기에 새로 꾸린 제 가정과 새로 생긴 가족을 더 아끼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무조건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씁쓸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집은 화목했어요. 제 위로는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자랄수록 저는 부모님이 저보다 오빠를 더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서정아, 네 오빠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 원래 집 대를 이을 장남은 더 대우받고 커야 하는 거야. 아빠도 네 고모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귀하게 키워주셨어. 저도 똑같은 부모님 자식인데 왜 오빠와 제가 다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늘 제일 좋은 건 오빠 차지였고 전 어쩌다 집에 여유가 있을 때 오빠가 무언가를 남겼을 때만 부모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서럽게 자라던 와중 저희 집에 아주 커다란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민규야, 내 아들. 너 없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살라고. 오빤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까불거리며 무단횡단을 하다 그만 오빠를 보지 못한 트럭에 치였던 거죠. 너무 슬펐지만 제 슬픔은 부모님의 슬픔엔 비교도 되지 않았죠. 두 분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어요. 아직 고작 9살이었던 전 챙길 생각조차 못하고서요. 너무 배고프고 어두워진 집안 분위기가 무서워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부모님 흉내를 내서 계란 후라이를 해보겠다고 기름도 두르지 않고 시도했다가 후라이팬에 계란이 다 달라붙고 불까지 낼 뻔해서 엄마에게 크게 혼도 났었죠. 오빠가 떠난 이후 저희 집은 삭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탓을 서로에게 돌리며 점점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엉엉 울면 시끄럽다며 화까지 냈기에 전 방에 들어가 늘 숨죽여 울어야 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결국 제가 1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절 데려가라며 절 떠밀더라고요. 결국 전 엄마 살게 됐고 아빠는 3년 뒤 재혼을 했습니다. 엄만 절 못 살게 굴진 않았지만 저를 좀 짐처럼 취급했어요. 서정이 제가 아니고 차라리 민규가 살아있어야 했는데 불쌍한 내 아들. 그런 엄마의 무심한 말에 상처를 받고 자라다 한 번은 혼자 술을 마시던 엄마의 혼잣말을 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죽어야 했던 게 차라리 저였으면 좋았을 거라니 제 존재가 부정당한 느낌이더라고요. 솔직히 반항심도 생겼었는데 그렇다고 말썽을 피우진 않았습니다. 저는 늘 엄마가 절 버릴까봐 무서웠는데 그랬다간 정말 버림을 받을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잔뜩 숨을 죽이고 살았건만 엄만 결국 절 정말 버리더라고요. 엄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엄마 아직 46밖에 안 됐는데 너 때문에 언제까지고 발목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엄만 널 위해서 널 네 아빠 집에 보내는 거야. 아무리 새아빠라고 해도 생판 남인 남잔데 같이 살기에도 네가 불편하고 무섭잖아. 차라리 여자인 네 아빠 세처가 낫지. 엄만 제가 17살 때 재혼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양육비만 보내며 절 보러 오지도 않았던 아빤 한운 수 없이 절 맡게 됐어요. 전 그 집에 녹아들지 못하고 굉장히 겉돌며 지냈죠. 아빤 제게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줬지만 재혼한 아주마의 사이에서 낳은 어린 제 이복 남동생을 훨씬 예뻐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딱 기본만 챙겨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아줌마도 제게 밥을 차려주긴 했지만 늘 제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겐 엄마도 아빠도 있었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전 제 뿌리를 내릴 곳을 찾지 못하고 늘 붕 떠서 위태롭게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아빠의 집이 불편해 20살이 되자마자 그동안 아르바이트했던 돈을 모아 독립을 하고 취업도 했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애초에 공부머리를 타고난 것도 아니었기에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거든요. 나랑 같이 살자, 서정아. 내가 네 가족이 돼줄게. 내가 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든든한 땅이 되어줄게.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란 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는 진짜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죠. 그런 전 20대 중반의 나이에 소개로 만나 연애하던 남편과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한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연애 시절에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않으셨다고. 부모님은 그래도 내가 공부하기 바라셨는데 차마 우리 형편에 학원을 보내달라거나 가회비를 내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 아래로 여동생도 2이나 있는데 장남으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공고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취업했지. 남편은 그렇게 번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그 돈을 절대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는 절대 되기 싫다고 그 돈을 차라리 빨리 모아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시더라. 그래도 그 뒤에 부모님이 오래전에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던 돈을 친척한테 돌려받게 되면서 우리 둘째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막내 원래 꿈이 미용사여서 대학에 안 가고 바로 미용실에 취업했지. 남편은 집을 도우려고 했건만 결과적으로 별로 도움이 된 게 없었다며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저는 책임감도 있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때 경기도 시골에 있던 시댁에 초대를 받아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날 첫인사를 드렸던 거죠. 장국 씨 부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나 같아도 나처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여잔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거든. 나 너무 떨려. 괜찮아. 우리 부모님 사람 겪어보지도 않고 편견 가지시는 분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날 선물 세트를 사들고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어찌나 떨리던지요. 저희 집 가정사가 복잡해서 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실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환대도 그런 환대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가 드디어 왔구나. 나랑 우리 남편이랑 너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뻔했지 뭐니. 환영한다 서정아. 제가 가자마자 시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절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두 분의 몸에선 약한 흙냄새와 따뜻함이 느껴졌죠. 저희 부모님에게 안긴 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더군요. 그리고 제 사정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시부모님은 괜히 위축되어 있던 절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보낸 시간이 전 정말 좋았어요. 인자하고 다정한 시부모님과 비록 가난했어도 사랑을 받고 자란 티가 나던 착한 시누이들, 그 가운데서 절 조용히 챙겨주던 남편까지.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화목한 가정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 결혼식에 친정 부모님도 참석을 하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뒤 전 그래도 부모님이니 두 분과 한 번씩 보고 살긴 했지만 교류가 그렇게 잦진 않았죠. 저도 두 분을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고 두 분 모두 저보단 새로 꾸린 가정에 더 충실했으니까요. 반면 전 남편과 함께 두 딸을 데리고 시댁엔 정말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대하며 잘해주시던 시부모님이 정말 좋았거든요. 자, 애미야, 여기 한번 누워봐라.
너 지혜 낳으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너 주려고 시장 가서 이불 하나 새로 사왔다. 어찌나 두툼하고 푹신한지 몰라. 시부모님은 늘 제가 가면 시댁에서 제일 두툼하고 좋은 이불을 꺼내주셨어요. 제가 큰딸을 낳으며 허리가 안 좋아졌을 땐 시아버진 절 위한 이불을 직접 사오기도 하셨죠. 또 전 시부모님과 콩나물을 다듬는다든지 나무를 손질한다든지 하며 TV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걸 아신 뒤로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가기 전엔 꼭 TV 편성표를 확인해 두시더라고요. 애미야, 이따 어디 채널인가에서 전에 네가 잘 보던 드라마 재방영한다더라. 우리 이따 과일 먹으면서 그거 같이 보자꾸나.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그날그날 TV에서 뭘 하는지 꿰뚫고 계세요? 네가 나랑 TV 보는 걸 좋아하지 않니? 그래서 너 온다고 하는 날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거지. 저번에 막내가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알려줬거든.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을 좋아했던 이유는 전 오빠가 떠난 뒤 단 한 번도 부모님과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TV를 보면 화목한 가족들은 꼭 거실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곤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며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 평범한 행복을 시부모님과 함께 누릴 때면 괜히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그 시간을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나중에 맥주를 한잔하며 그 말씀을 드리니 시부모님은 눈물까지 지으셨죠. 우리 장국이가 널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널 안아줄 수 있었을 거 아니니. 이런 시부모님께 저는 진심으로 효부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쁠 땐 혼자서라도 애들 데리고 두 분을 찾아가 농사를 돕기도 하고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직접 차를 끌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따로 제 용돈과 집 생활비를 아끼고 한 번은 유럽 패키지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평생 힘들게 사시느라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못하셨다기에 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평생 일만 하며 사신 두 분을 모시고 국내 여행에 일본과 대만 여행에 참 많이도 돌아다녔네요. 저도 맞벌이를 하느라 체력이 안 붙인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군요. 가족의 애정을 갈망하던 제게 시댁 식구들은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만큼 시누이들도 절 언니하고 부르며 잘 따라줬거든요. 저는 같은 서울에 살던 시누이들도 진심으로 제 동생으로 생각하며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어서 와요, 새언니. 아, 나도 반찬 알아서 잘 해먹고 있다니까. 뭘 자꾸 이렇게 해다 줘요.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건 큰아가씨 몫이고 이건 작은아가씨 가져다 주려고요. 으유, 둘 다 직장에서 좀 멀어져도 따로 살지 말고 같이 살지. 내가 이렇게 두 번 고생해야 하잖아요. 혼자서 잘해 먹긴. 두 사람 다 귀찮아서 맨날 대충 때우는 거 다 알아요. 이것 봐. 여기 라면만 잔뜩 있네. 저는 시누이들에게 한 번씩 대량으로 반찬을 싸다 주기도 하고 막내 시누이가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뒤 식음을 전폐했을 땐 시누이 집에 찾아가 궁둥이를 때려주기도 했습니다. 으유, 세상에 남자가 그놈 하나뿐이에요? 아가씨 싫다고 간 놈을 더 잘 살아서 보란 듯이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예요?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요. 그땐 시누이 걱정에 며칠을 내리 시누이 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또 큰 시누이가 잠시 실직을 했을 땐 모아두던 삼짓돈을 전부 쥐어주고 오기도 했고요. 돈 때문에 쫓기다가 아무 회사나 막 다시 들어가지 말고 열심히 이직 준비해서 좋은 데로 가요, 아가씨. 알았죠? 시누이들이 결혼할 땐 전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두 사람을 쫓아다니며 결혼 준비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챙기던 시누이들의 결혼식 땐 괜히 제가 울컥해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죠. 시누이들은 남과 같았던 제 이복 동생보다 그렇게 제게 훨씬 더 친동생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며 살았듯
전 당연히 저희 딸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은 엄마 아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 나이 31에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알지? 나 학벌 콤플렉스 있는 거. 실은 대학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계속 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학에 가면 안 될까? 일 다니면서 사이버대는 충분히 다닐 수 있대.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못다한 꿈을 꼭 이루고 싶어 하더군요. 힘든 시간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그래도 전 흔쾌히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직장 다니랴 공부하랴 힘든 남편을 대신해 아직 한참 어렸던 두 딸의 독박 육아를 하고 독박 살림까지 하느라 맞벌이를 하던 전 몸이 부서질 뻔했어요. 아이들의 어린이집 하원이나 애들이 학교에 입학한 뒤엔 학부모 상담 등 회사 눈치를 보며 학교에 갈 일도 전부 제 차지였죠. 게다가 4년간 들어간 남편의 학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지는 일이 바로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마워 여보. 이게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은 노력 끝에 대학 졸업장을 따며 대졸자 자격을 필요로 했던 더 좋은 회사의 중간관리자급으로 이직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회사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승승장구했죠. 그 일로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도 제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13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그토록 잘해주셨던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전 살이 단기간에 4kg나 빠졌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그토록 사이가 좋으셨던 시어머니는 심하게 우울해하며 병까지 얻으셨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여보. 어머님 이번에 퇴원하시면 우리가 집으로 모시자. 우리 작은 방에 있는 짐들 싹 다 꺼내서 안방에 어떻게든 우겨놓고 그 방으로 모시면 되잖아. 그 방이 작긴 해도 볕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드는 곳이니까 어머님 지내기도 나쁘지 않으실 거야.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이 당신한테 힘들까 봐. 아무리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가 좋았어도 합가는 또 다른 얘기잖아.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이기도 해.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다. 어머님 병원 가서 그렇게 바로 얘기한다. 전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싫어 합가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외로워하시던 시어머니는 제 제안을 듣곤 어린애처럼 제게 안겨 우시더라고요. 고맙다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셨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싶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신 뒤 다행히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제가 몸에 좋다는 건 전부 사다가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시어머니 우울증을 내몰기 위해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며 정말 노력했거든요. 물론 남편과 딸들도 시어머니를 뵈러 저희 집에 자주 오던 두 시누인 외에도 모두 애를 써줬지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5년이 지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요새 계속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나 운동 좀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니까 테니스가 재밌을 것 같더라. 그래서 동호회에 가입해보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해볼래? 남편의 제안에 전 남편과 함께 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도 좋았어요. 하지만 전 해가 지난 뒤 동호회를 그만두었죠. 그 해에 큰딸이 고3이 되며 제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됐고 시어머니의 건강이 연세 때문인지 다시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테니스를 나갈 여유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운동이 당장 필요했던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기에 그렇게 전 혼자 테니스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를 그만둔 지 넉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회사 일이 정말 바빠졌어요. 남편은 밥 먹듯이 야근을 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주말에도 한 번씩 일을 나가게 됐죠. 그래서인지 집에 오면 힘들다 피곤하다 하며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등 저와 시간을 통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딸들과 시어머니는 한 번씩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째 제게만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해도 퉁명스러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 했던 전 결국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당신 왜 요즘 나한테만 말도 잘 안 걸고 퉁명스러워? 처음엔 당신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애들이랑 어머니랑은 한 번씩 웃으면서 수다도 떨고 하잖아.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애들한텐 그래도 아빠 관심이 필요할 테니까 힘들어도 시간 내서 말을 걸려고 한 거지. 어머니 또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니까 걱정돼서 챙겨드리려 한 거고. 그럼 난 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내가 우선순위로 챙겨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럼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받고 싶어? 가뜩이나 피곤한데 왜 더 사람을 지치게 해? 하지만 돌아온 건 짜증과 신경질 뿐이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지만 그땐 그냥 말을 삼켰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서운하다는 말로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속상했지만 애써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이듬해 큰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제겐 갈수록 냉랭해지더군요. 저도 사람인데 속상함이 쌓이고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서운함이 터져 저는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됐어요. 당신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왜 사람을 갈수록 투명인간처럼 돼? 내가 말이라도 걸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고.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당신 눈치를 봐야 돼? 나 그동안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속상해도 참고 또 참았어. 그 재밌었던 테니스 동호회도 바빠서 그만뒀다길래 당신이 안쓰러워 보여서. 근데 배려는 나만 해?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도 왜 그걸 나한테만 푸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제가 언성을 높이자 피곤한 듯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선 저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입을 여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당신도 눈치가 있는데 나도 더는 못 숨기겠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뭐라고? 솔직히 당신이랑 정으로 의리로 산 지 꽤 됐어. 그건 당신도 알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근데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지쳐서 그런지 자꾸 당신이 귀찮게 느껴지는 거야. 어머니랑 애들은 내 혈연이니까 여전히 소중한데 당신만은 자꾸 싫어지더라고. 알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지면 그 관계 끝이라는 거. 나 참고 참았는데 이젠 당신이랑 밥 먹기도 싫어질 지경에 이르렀어. 미안해. 그래서 그랬어. 너무 비수 같은 말에 왈칵 눈물이 터지더군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밥 먹는 것조차 꼴 보기 싫어졌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당신 가족을 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난 표정의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어머니가 결국 제 말을 들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집에 없었을 때였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눈물로 범벅된 제 얼굴을 보고 상황 파악을 마치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약하신 몸으로 남편의 등짝을 마구 후려치며 화내셨어요. 너 진짜 애미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어머니? 맞네, 맞아. 이놈아, 애미랑 왜 다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 당장 애미한테 사과해.
네가 사람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애미한테 그런 말 못한다. 당장 사과 못해? 어머니! 그렇게 화를 내던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린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를 당장 병원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응급실에서 집으로 금방 돌아오실 수 있었지만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제게 전날 일을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과와 함께 따라온 건 더 큰 상처일 뿐이었어요. 어젠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미안해. 근데 여보, 어제 한 말은 진심이었어. 마음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한들 행복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 아직 우리 젊은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기는 억울하잖아. 뭐? 당신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잔인해? 당신 내 도움 아니었으면 지금 그 직장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당신은 잘 챙기지도 못하던 당신 여동생들 결혼 전에도 후에도 끔찍이 챙겨준 사람도, 자식인 당신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투병하시던 아버님을 간병했던 사람도, 바쁜 당신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바로 나였어. 근데 그런 나랑 사긴 억울하니까 이혼하자고? 알지.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 근데 결혼은 고마움 하나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화만 내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줘. 시끄러워. 나중에 이혼한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안 되니까 입 닫아. 지혜는 대학에 갔다고 해도 지훈이는 아직 고등학생이야. 애가 대학 가겠다고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애 수험생활 망치고 싶어? 게다가 어제 어머님 봤지? 우리가 이혼한다고 하면 어머님 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혼 소린 꺼내지도 마. 알았어? 당신 좋아서 못 갈아선다는 거 아니니까. 남편은 기어코 제게 이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찌나 상처가 되던지 금세 눈물이 또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긴 자존심 상해 전 저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한 번씩 이혼에 대해 언급하더라고요. 한 번은 네가 그러고도 아빠고 자식이냐며 욕짓거리까지 해줬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꾹 닫더라고요. 저랑 그 정도로 살기 싫다는데 저도 그런 사람과 계속 사는 게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둘째가 수험 생활을 끝내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만, 또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특히 얼마 전 쓰러지듯 하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 시어머니께 충격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더군요. 남편은 미웠어도 시어머니는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더 흘러 가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과 제 사이는 갈수록 냉랭해졌어요. 가족들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도 눈치채고 걱정하셨고 딸들도 서서히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우리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때 출근하는 남편에게 작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결혼 기념일인 거 아니셨죠? 저랑 언니가 케이크 사올 테니까 엄마 줄 꽃다발이라도 하나 꼭 사오세요. 꼭이요? 작은 딸은 멀어지던 부모의 사이를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남편은 어두워진 표정으로 집을 나섰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온 건 꽃다발이 아닌 아주 충격적인 존재였죠. 뭐야, 그 여잔 누구야? 결혼 기념일이고 뭐고 제겐 의미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들이 케이크를 사왔기에 전 가족들을 위해 고기라도 구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차리기도 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그런데 그 옆엔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같이 왔더라고요. 딸들도 저도 시어머니도 어리둥절했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힌 순간 가족들은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나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서 인연이 된 사람인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어. 미안한데 꽃다발 같은 건 없고 이게 내 2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이야.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이제 잘 알았지? 그러니까 더는 버티지 말고 이만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 뭐라고? 그러니까 저 어린 여자가 당신 상간녀라고? 맞아. 미안해. 원래 이렇게까지 당신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그냥 미안해서 조용히 당신이랑 정리부터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자꾸 가족들 핑계대면서 이혼을 안 해줬잖아. 사실 막내 수능이야. 상황이 어떻든 공부할 애들은 다 하고 어머니도 그때 병원에 가시긴 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지 않았어?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그때 어머니가 지금보다 건강하실 거란 보장도 없는데 더 시간 끌기 싫었어 난. 내 청춘이 아깝더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 강수를 뒀던 거야. 애들은 당신을 더 좋아하니까 당신이 데려가도 괜찮아. 위자료도 법정에서 주라는 대로 줄 테니까 그만 나 좀 포기해주라. 이렇게 부탁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은 일이 바빴던 게 아니라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던 거더군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테니스도 그만둔 거였고요. 남편의 신들리 연기에 속아 넘어간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기념일 선물을 준 남편의 얼굴에 아이들이 잠시 포장 박스에서 꺼내 식탁에 올려두던 케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이딴 짓을 버려놓고 빰 떼고 한 대 안 맞을 줄 알았니? 야, 김장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려도 당신은 그랬으면 안 되지. 그래, 마음이 식은 것까진 괘씸해도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바람을 피워? 뻔뻔하게 상간녀를 내 앞에까지 데려와? 네가 사람이야? 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야.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뻔뻔한 표정으로 뒤에 서 있던 상간녀에게도 악을 썼어요. 야, 너도 보통 기집애가 아니구나. 창피하지도 않니? 어떻게 뻔히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셔? 어떻게 가족이 다 있는 집에 따라올 생각을 하냐고. 정말 사람도 아닌 것들끼리 아주 잘 만났구나.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장국 씨가 저랑 재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쪽이 좀 그만 물러나 주세요. 저는 뻔뻔하게 그지없던 상간녀에게 다가가 바로 뺨을 올려 붙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케이크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이 다가와 상간녀 앞을 막아서더군요. 그리곤 제게 화를 내려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다가와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몰라? 애미 아니었으면 난 네 아버지 보낸 뒤에 혼자 힘들어하다 네 아버지 바로 뒤까지 따라갔을지도 몰라. 자기 친부모도 아닌 날 그렇게 생각해주고 네 아버지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애가 바로 애미야. 네 동생들을 너보다 더 친동생처럼 챙겨준 사람도 너 대학 졸업시키고 그렇게 떵떵거리게 해준 사람도 다 애미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런 금수 같은 짓을 해? 어떻게 네가...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왜 끝까지 집사람 편만 드세요? 네, 저도 잘한 거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 반대하실 것도 예상해서 더더욱 오늘 이런 강수를 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그래도 어머니가 양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혜야, 지훈아, 너희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는 거잖니. 이 사람 정말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얼른 시어머니부터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란 놈은 자기 어머니를 챙기기는커녕 애들한테까지 고개를 돌려 한심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좋은 대학 나와 외국계 대기업까지 다니는 멋진 사람이야. 너희들도 처음엔 아빠한테 화가 나겠지만 언젠간 이 사람을 새엄마라고, 아니 최소한 아줌마라고 지내면서 결국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각각 재혼해서 다른 분들이랑 살고 있는 거 알지? 엄마랑 아빠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뿐이야. 이해 좀 해줘라. 외국계 대기업이요? 아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충격을 받아 눈물까지 흘리고 있던 작은 딸과 달리 이상하게 덤덤한 표정이었던 큰딸이 영무 모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이 방에 들어갔다 나와 가족 모두에게 보여준 사진을 본 순간 남편은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정말 싼티가 나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도 모르겠는 야한 옷을 입은 상간녀가 한 손엔 담배를 들고 또 한 손엔 다른 남자 팔짱을 낀 채 그 남자 볼에 아예 뽀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 여자가 일하는 유흥 술집 앞에서요. 그 남자는 아마 그 술집 단골 같던데요. 근데 대기업은 무슨... 뭐라고? 술집?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어딜 봐서 나야? 장구씨, 이거 나 아니야. 장구씨 딸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상간녀는 당황한 듯 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딸은 힘에서 밀리지 않고 다른 증거 사진들을 더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니긴, 내가 증거 사진을 몇 장이나 더 찍었는데. 아빠, 나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우연히 아빠랑 저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너무 놀라서 우선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하나 했는데 사진도 못 찍었고 증거도 없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몰래 아빠 휴대폰 가져다가 저 여자 연락처 알아내고 아빠 휴대폰 내비게이션 뒤져서 저 여자 집 주소도 알아냈던 거예요. 아빠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휴대폰으로 쓰니까 분명 자주 목적지로 설정된 곳 중 하나가 저 여자 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 여자 집을 알아낸 뒤엔 저 여자 집 앞을 지키고 서서 저 여자를 감시하고 뒤를 몰래 쫓기도 했어요. 뭐? 야, 대체 언제 내 뒤를... 당신은 내 얼굴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눈치채기 힘들었겠지. 나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엄마한테 혼나면서까지 당신이 일하는 술집 알아내고 이런 증거 사진들까지 다 수집한 거야. 그리고 당신 딸도 하나 있더라. 당신이 술집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같이 일하는 다른 여자한테 하는 말 다 들었거든? 애 양육비 보내기 귀찮아 죽겠다고 하는 거. 이건 증거는 없지만 아빠가 뒷조사 한번 해보던가요. 안 그래도 이젠 증거도 모았겠다. 엄마한테 언제 말 안 했는데 아빠가 알아서 스스로 자리 마련해줬네요. 지혜 네가 내 휴대폰을 뒤졌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술집 여자애다. 애까지 한 명 있었단 말이야? 네, 아빠. 전 이미 아빠 바람 조사하면서 아빠에 대한 애정도 정도 다 떨어졌어요.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그런 엄마를 배신한 아빠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난요, 엄마가 이혼하면 이제 두 번 다시 아빠 안 볼 거예요. 난 이제 아빠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한테 버림받고 그 더러운 술집 여자랑 꼭 붙어서 100년 해로하세요. 알겠어요? 남편의 표정은 정말 딱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똑 부러지는 큰딸이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고 뒷조사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애도 있는 데다 직업까지 속인 꽃뱀에게 확 물릴 뻔했던 거죠. 가족들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상간녀를 돌아보더니 냅다 손을 올려버리더군요. 어떻게 날 이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래서 이혼까지 하려고 한 건데. 감히 날 쳤어? 그래, 내가 너 좀 속여서 등골 좀 빼먹으려고 했다. 왜? 직업 하나 속였다고 나한테 잔뜩 홀려선 정신 못 차리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그래, 나 술집 다니고 한번 이혼해서 전 남편이 키우는 애도 있다. 근데 나만 쓰레기야? 너도 평생 너랑 네 가족들한테 잘했던 조강지철
냅다 버려버리려고 했잖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랑 살려고. 너도 똑같은 쓰레기인데 누굴 원망해? 에이, 짜증나서 정말. 마누라도 아닌 딸한테 뒷덜미 잡힐 줄 누가 알았어? 야, 너 이혼해도 나랑 재혼 안 할 거지? 그럼 이젠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상간년 씩씩대더니 실컷 악담을 남긴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인데 왜 저더러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당장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도 심란한데 대체 어머니 제 어머니세요? 집사람 어머니예요? 서정이 엄마다. 너 같은 사람도 아닌 아들, 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애들은 애미랑 살 건데 왜 너한테 이 큰 집이 필요하냐? 이혼하고 재산 분할할 때 넌 어차피 애미한테 이 집 넘겨야 할 거다. 어차피 여기 애미랑 너 공동명의잖아. 네가 안 나가면 나 여기서 확 혀라도 깨물 거야. 애미한테 미안해서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어디 애미가 꼭 그러는 꼴을 봐야 나갈 거냐?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남편은 하늘 수 없이 억울해 미치겠는 표정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딸들까지 남편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등을 떠밀었으니까요. 전 그런 남편의 등 뒤에 대고 싸늘하게 말했죠. 당신은 천벌받은 거야. 당신을 진심으로 위했던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 당신 인생은 이제 더없이 초라해질 거고 그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 내외를 불러 짐을 싸서 시누이네로 가셨어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바람에 대해 전해 듣고 작은 시누이 내외도 집으로 달려와 제게 울면서 사과를 했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내 말이 언니.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도 진짜 그런 인간 오빠로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도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전 울며 집을 나가려던 시어머니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끝내 제게 작별 인사를 하셨죠. 미안하다, 애미야. 그래도 너도 네 인생에 있는데 어떻게 장국이 그놈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네 시어머니로 남아있을 수 있겠니? 난 딸들 집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넌 이 집에서 지혜랑 지훈이랑 행복하게 살아. 내 아들 같은 놈은 다 있고 그렇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야. 알지? 미안하다, 내 딸. 내 며느리. 그렇게 전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며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쫓겨난 뒤 우선 원룸을 구해 머무르고 있는 듯 했어요. 당연히 그 꽃뱀과는 헤어진 채로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남편은 제게 차마 매달리지 못하더라고요. 이혼을 하며 전 남편이 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점,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고 특히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점 등이 도움이 되어 살던 아파트와 함께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위자료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둘째 양육비도 포함이었고요. 물론 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회사엔 찾아가거나 민원을 넣진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우리 딸들을 생각해 꾹 참았던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아빠가 너무 심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절연한 사이라고 해도 상처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아직 그때로부터 1년까진 지나지 않은 지금 전 가끔 시누들과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건강은 더 나빠지진 않으신 상태예요. 가끔 저희 딸들 데리고 큰 시누이네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해 하시죠.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애미 너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내가 아들 하나 잘못 키우는 바람에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시라니까요. 저 정말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딸들뿐 아니라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도 전 남편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더군요. 아예 전 남편 번호를 휴대폰에서 다들 차단해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가족 모두에게 절연당한 전 남편은 외로웠는지 한 번은 큰 시누이네 막무가내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처량하게 살고 있나 봐요. 자업자득이죠 뭐. 들어보니까 어떻게 말이 새어나갔는지 술집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고 회사에도 소문이 쫙 났다더라고요. 너무 외롭다고 명절에라도 오게 해달라고 와서 비는데 엄마가 소금을 뿌려서 쫓아내버렸어요. 에휴,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 전 남편은 슬그머니 저까지 찾아왔더군요. 얼마 전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전 남편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다니까요. 전 남편이 이제와 제게 잘 지내냐고 묻더니 쭈뼛거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차마 그동안 당신한테 사과도 제대로 못했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회사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월급을 받아도 맛있는 거 나눠 먹을 가족도 하나 없고 사는 게 아니야. 여보, 애들은 잘 지내는 거지? 아직도 다들 날 용서 못하겠대?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망칠 줄은 몰랐어. 너무 후회돼, 여보. 애들은 당신 얘기만 나와도 몸서리쳐. 그러니까 애들이 용서할 때까지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난 당연히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용서해달란 말 같은 거 꺼내지도 말고. 그래도 당신 지혜가 그 여자 정체 폭로해서 당신 인생 구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당신 인생 구해준 딸내미한테 더 부끄러운 아빠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라도 제발 인생 똑바로 살아. 알았어? 또 찾아오면 소리 질러서 확 망신 줄 알아?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낸 뒤 다행히 더 이상 그놈은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비록 그렇게 전 남편은 평생 다시 볼 생각은 없지만 자신들의 아들, 오빠가 아닌 제 편에 서준 저희 시댁 식구들과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전 남편이 아닌 그들이 제 진정한 가족이었던 셈이니까요.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이혼한 딸에게 전보단 관심이 많아지셨는데요. 그런 부모님과 가까워지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두 분께는 전처럼 딱 최소한의 선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제 부모님에게도 남편이었던 사람에게도 크게 실망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기대하기보단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엄마인 제가 그렇게 단단해져야 전 남편으로 인해 마음에 금이 간 우리 딸들이 제게 마음 편히 기댈 수 있을 테니까요. 사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받기도 하며 마냥 행복하지도 마냥 불행하지도 않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이지만 그분들 덕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고 절 배신했던 전 남편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긴 했지만 언젠간 제 인생에 커다란 행복의 순간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를 기다리며 전 딸들과 함께 그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께도 꼭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